누군가 그러더군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몸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 그러려니. 그러다 뒤늦게 병명을 듣고 나서야 몸이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검진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그러나 몸이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10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냄새, 손저림, 이유 없는 피로감, 머리카락 빠짐, 배변 습관 변화, 체중 변화, 어깨 통증, 눈 떨림. 하나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내 몸의 현재 상태, 그리고 숨겨진 위험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증상이 의미하는 질병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개선법과 치료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정보만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메시지,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입냄새로 알 수 있는 건강 이상 신호. 입냄새가 단순히 입속의 청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내부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치질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공복이나 기상 직후에 심한 냄새가 난다면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되는 질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입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특유의 신냄새가 올라올 수 있으며 식후에 증상이 심해지고 속쓰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둘째, 헬리코박터균 감염. 이 균이 위 점막을 자극하며 구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입냄새가 오래 지속된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간 기능 저하.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암모니아 냄새처럼 비릿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넷째, 당뇨병.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케톤체가 축적되어 과일 썩는 냄새와 비슷한 구취가 나타납니다. 개선 방법은 이러합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된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야식 금지, 공복, 커피 피하기 등 기본적인 식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양배추즙이나 알긴산 제제 같은 위 점막 보호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2주간 항생제 복합 치료로 제거할 수 있으며 요소 호기 검사로 비교적 간단히 진단됩니다. 간 기능이 문제일 경우에는 음주 제한, 충분한 수면, 밀크시슬 섭취 등이 권장됩니다. 당뇨병이 의심될 땐 식후 혈당을 측정하고 단맛 나는 음식이나 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며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은 위내시경 검사와 숨 내쉬는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병원에서 제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는 혈액 검사로 진단하며 상태에 따라 간 보호제 복용이나 생활습관 교정이 병행됩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 및 당화혈색소 수치를 통해 진단되며 초기에는 식사요법과 운동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중요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구취 제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냄새는 가장 빠른 건강 신호입니다. 챕터 2. 아침 손 저림이 의미하는 질환. 자고 일어난 뒤 손끝이 저릿저릿하거나 감각이 없는 경험 종종 있지만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침 손 저림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손가락이나 손바닥 부위가 저린다면 이는 말초신경 이상이나 척추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목 터널증 후군입니다. 손바닥 가운데, 엄지, 검지, 중지 쪽이 저리며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경추 디스크입니다. 목에서 시작된 신경이 팔과 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목 통증과 함께 손 저림이 나타나면 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어 저림, 감각 둔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 B12 부족입니다. 신경 보호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손발 저림과 함께 피로감, 집중력 저하도 함께 나타납니다. 다섯째,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한쪽 손만 갑자기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질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개선 방법을 알아볼까요? 손목 터널증 후군은 손목 사용을 줄이고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키보드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추 디스크는 바른 자세 유지, 스트레칭, 경추 부담을 줄이는 베개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단백질, 특히 간, 계란, 유제품에 풍부하며 채식 위주 식단일 경우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전도 검사로 진단하며 증상이 심하면 주사 치료나 수술적 감압이 필요합니다. 경추 디스크는 MRI 촬영으로 진단되며 물리치료, 약물치료, 심할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혈당 조절이 핵심이며 통증이 심할 경우 신경진통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B12 부족은 혈액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경구 또는 주사 형태의 보충요법이 진행됩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손저림은 사소해 보여도 신경계, 혈당, 영양 상태 등 몸 전체의 문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스나 찜질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접근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챕터 3. 잦은 피로감, 단순한 노화일까?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일상이 늘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피로는 누구나 겪는 증상이지만 지속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은 몸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거나 이전보다 일의 집중도와 체력이 확연히 떨어졌다면 그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질환은 이러합니다. 첫째, 부신피로 증후군입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고갈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카페인이 없으면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 민감, 우울감 등이 동반됩니다. 셋째, 빈혈입니다. 특히 철분 부족으로 인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 전신 피로와 두통, 현기증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에너지 대사와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다섯째, 수면장애입니다.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실제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선 방법을 알아볼까요? 부신 피로가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수면과 휴식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기상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기, 카페인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스트레스 완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요오드와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체온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대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경우 붉은 살코기, 간, 시금치,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치료법입니다. 부신피로는 아직 공식 질병 분류는 아니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코르티솔 분비 패턴을 검사하여 접근합니다. 갑상선 저하는 혈액 검사로 진단되며 필요시 호르몬 대체요법이 시행됩니다. 빈혈은 철분 수치, 혈색소 수치 등을 확인해 보충제를 처방받거나 음식으로 조절합니다. 간 기능은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하며 간 보호제와 함께 식습관 개선이 병행됩니다. 수면장애는 수면다원 검사나 스마트워치 기반 수면 측정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나 기구 착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로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 알림장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보다 그 피로의 출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피로했다면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챕터 4. 손톱 모양 변화로 보는 건강 상태. 손톱은 단순한 외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영양 상태,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까지 반영하는 작은 거울이죠. 특히 손톱의 색, 모양, 강도, 줄무늬 같은 변화는 몸속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의심되는 질환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톱이 하얗고 창백해졌다면 빈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혈구나 철분 부족으로 혈류량이 줄어들면 손톱의 색이 사라지고 얇아집니다.
둘째, 깊은 가로줄은 고열, 급성질환, 항암치료, 심한 다이어트 등 신체적 충격이 손톱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손톱이 오목하게 휘는 숟가락형 손톱은 심각한 철분 결핍이나 갑상선 저하, 심장질환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손톱 밑에 생기는 검은 세로줄은 멜라닌 색소 침착일 수 있지만 만약 색이 짙고 점점 퍼지면 피부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손톱이 잘 깨지고 갈라지며 얇아질 경우 단백질 부족, 갑상선 기능 이상, 폐경기 호르몬 변화를 의심해야 합니다.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철분이 부족할 경우 육류, 간, 해조류, 녹색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해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이 약한 경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생선, 계란, 콩류를 꾸준히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되면 요오드,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넣고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손톱에 세로줄이나 갈라짐이 지속된다면 손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원인 질환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법입니다. 빈혈은 혈액 검사로 진단되며 철분제 복용과 함께 식사 조절을 병행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TSH, FT사 수치 측정으로 확인 가능하며 필요시 호르몬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피부암 의심이 되는 손톱 및 검은 선은 피부과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톱이 자주 깨지거나 아프다면 류마티스나 자가 면역 질환 가능성도 고려해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은 단순히 꾸미는 대상이 아니라 몸속의 건강 기록지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그건 단지 미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위험을 알려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손끝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5. 머리카락 빠짐, 어디까지가 정상인가? 하루에도 수십 가닥씩 빠지는 머리카락, 괜찮은 걸까?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또는 아침에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쌓여 있는 걸 보면 걱정이 되기 마련이죠. 머리카락은 원래 하루 평균 50에서 100가닥 정도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탈모가 점점 심해지고 두피가 비쳐 보일 정도가 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의심되는 질환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갑상선 질환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모발 성장 주기를 느리게 해 머리카락이 가늘고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둘째,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 모근으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에게 흔한 질환으로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정수리 중심 탈모가 발생합니다. 넷째, 단백질 결핍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 특히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끊어지고 약해집니다. 다섯째,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호르몬 변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과 50대 남성은 안드로겐성 탈모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이 시급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체온 유지, 충분한 수면, 요오드와 셀레늄이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다면 붉은 살코기, 간, 해조류,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C와 함께 먹어 흡수율을 높입니다. PCOS로 인한 탈모는 체중 조절과 혈당 안정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에서 1.2g 이상 섭취가 권장되며 생선, 달걀, 두부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명상, 산책, 수면 습관 개선, 휴식 루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법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혈액 검사로 진단되며 필요시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사용합니다. 빈혈은 철분제 복용과 함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생리과다나 위장 출혈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PCOS는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며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이 병행됩니다. 스트레스성 탈모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이나 두피 치료는 탈모가 진행된 후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의 건강 불균형이 드러나는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탈모가 시작됐다면 모근이 보내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챕터 6. 수면 중 뒤척임과 하지불안증 후군. 밤에 자꾸 몸을 뒤척이거나 다리를 뻗고 접고를 반복하다 보면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다리에 간질거리거나 무언가 움직이고 싶어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닌 하지불안증 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심되는 질환. 하지불안증 후군은 다리에 불쾌한 감각이 나타나고 이를 해소하려는 충동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주로 저녁이나 수면 직전에 증상이 심해지며 다리를 움직여야만 불편함이 완화됩니다. 첫째, 도파민 대사 이상.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하지불안 증상이 유발됩니다. 둘째, 철분 부족. 도파민 합성에 필수적인 철분이 부족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 저하.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서 흔히 동반되며 대사성 노폐물 축적으로 신경계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당뇨병성 신경병증. 혈당이 높아 신경이 손상되면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파민 기능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루틴과 철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간, 적색육, 달걀, 노른자, 시금치 등이 있으며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카페인과 술은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저녁 이후엔 삼가야 하고 취침 전 다리 스트레칭이나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 섭취 역시 신경 안정에 기여하므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입니다.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철분 수치와 도파민 관련 검사를 시행합니다. 필요시 도파민 작용제, 항경련제,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이 사용되며 특히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수면을 방해할 정도라면 조기 치료가 권장됩니다. 만성 신장질환이나 당뇨가 동반된 경우엔 원인 질환 치료가 선행되어야 증상이 개선됩니다.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밤마다 몸이 뒤척이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몸 안의 신경 시스템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하루 컨디션을 넘어 전신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챕터 7. 어깨 통증, 단순 근육통일까? 어깨가 무겁고 뻐근한 통증이 반복될 때 우리는 흔히 잠을 잘못 잤나, 근육이 뭉쳤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왼쪽 어깨에 이유 없이 깊은 통증이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계속 아프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심장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첫째, 근골격계 질환. 회전근개 손상, 오십견, 근막 통증 증후군은 어깨에서 팔까지 통증을 유발하며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거나 특정 자세에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협심증.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며 왼쪽 가슴, 어깨, 턱, 팔까지 뻗치는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셋째, 심근경색.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급성 질환으로 어깨 통증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식은땀, 호흡곤란, 메스꺼움이 함께 나타나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넷째, 당뇨병 환자는 신경이 무뎌져 가슴 통증 없이 어깨, 등만 아픈 비전형적 심근경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입니다. 근골격계 문제라면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스트레칭과 물리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찜질, 바른 자세 유지, 어깨에 무리 주는 활동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휴식 중에도 지속되거나 운동 중 악화되는 경우는 심혈관 문제를 의심하고 즉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다면 어깨 통증이 단순 근육통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치료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심전도, 심장효소, 흉부 X선, 심장 초음파, 심장 CT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협심증은 약물 치료로 관리 가능하며 심한 경우 스텐트 삽입술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은 시간 싸움입니다. 통증 발생 후 골든타임 2시간 이내. 치료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반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문제는 MRI나 초음파로 진단하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 등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히 근육통으로 넘기는 건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의 지속적인 통증은 심장 건강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 통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챕터 8. 배변 습관 변화, 대장 건강의 신호. 배변은 하루 한 번 규칙적으로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변 횟수, 시간, 모양, 냄새의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닌 대장 건강의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배변 리듬이 달라졌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질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해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잔변감이나 복부팽만이 지속됩니다. 둘째, 대장염. 감염성 또는 염증성 장질환 등에서 배변 횟수 증가, 복통, 점액변, 혈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장암 초기. 특히 변비와 설사의 반복, 가는 편, 혈변, 배변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장내 유익균 불균형. 항생제 복용이나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설사나 변 냄새, 색깔의 변화가 생깁니다. 개선 방법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유제품, 밀가루 등을 피하고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염의 경우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백미죽, 삶은 감자, 바나나, 미음 등 부드럽고 자극 없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과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배변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치료법입니다. 배변 변화가 지속되면 대장 내시경을 통한 정밀 검사가 필수입니다. 과민성 대장은 증상 조절이 핵심이며 필요시 항경련제나 장운동 조절제가 사용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면역 조절제나 생물학적 제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며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절제 수술로 완치율이 높습니다. 배변에 피가 묻거나 변 색깔이 검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는 단순한 일상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 건강, 면역력, 심지어 암의 초기 징후까지 드러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매일 보내는 이 작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자기 몸을 아끼는 가장 똑똑한 습관입니다. 챕터 9. 눈떨림, 스트레스일까? 눈 밑이 파르르 떨릴 때 보통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하루 이틀 지속되고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쪽 눈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얼굴 다른 부위까지 떨림이 퍼진다면 신경계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질환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피로와 스트레스.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과로, 수면 부족, 카페인 과다 섭취 등이 안면 근육의 미세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그네슘 부족. 신경 전달 안정에 필요한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눈꺼풀 떨림, 근육 경련, 심장 두근거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안검 미세근 경련. 눈꺼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증상으로 심할 경우 눈을 뜨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안면 경련증. 눈 주위뿐 아니라 입 주변, 턱까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신경이 눌리거나 뇌혈관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뇌종양 등의 초기 신경 증상으로 드물게 눈떨림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눈떨림이라면 가장 먼저 충분한 수면, 화면 사용 줄이기, 카페인 제한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바나나, 해조류, 다크초콜릿, 시금치 등의 풍부하니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눈 스트레칭, 온찜질, 눈꺼풀 마사지도 안구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모니터 사용 시 20분마다 20초 눈 돌리기를 실천하세요. 치료법은 이러합니다. 눈떨림이 일주 이상 지속되거나 얼굴 전체로 퍼진다면 신경과 및 안과 진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2개 CT, 뇌 MRI, 신경전도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확인합니다. 안검경련은 보톡스 주사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안면경련증은 약물치료 또는 미세혈관 감압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혈액검사 후 보충제로 조절 가능합니다. 눈떨림은 작고 흔한 증상이지만 그 속에 피로, 영양 부족, 신경질환의 징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작게 흔들리는 만큼 그 원인을 정확히 바라보는 태도가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챕터 10. 이유 없는 체중 변화, 갑상선부터 점검하라. 최근 식습관이나 운동량이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나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이 갑자기 빠지는데 피로가 심하고 식욕이 오히려 증가했다면 대사 조절을 담당하는 갑상선의 기능 이상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질환입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서 체중이 줄고 심장이 빨리 뛰며 손떨림, 불안, 불면, 과민 증상이 동반됩니다. 식욕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체중은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지면 대사가 느려지고 살이 쉽게 찌고 추위를 많이 타며 무기력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 또는 인슐린 저항성. 공복감이 심하고 자주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식사 후 졸림이 심하고 복부 비만이 나타난다면 혈당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근육량 감소. 운동량이 줄면서 체중은 유지되거나 늘지만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숨은 비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을 알아봅시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의심된다면 우선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TSH, FT4, T3 수치를 체크하면 대부분의 기능 이상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저하일 경우 체온 유지, 규칙적인 수면, 요오드, 셀레늄 섭취가 도움됩니다. 기능 항진일 경우 카페인 줄이고 체중 감량을 위한 고강도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면 GI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의 식사와 식후 10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감소증은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 병행이 핵심입니다. 치료법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혈액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로 조절되고 기능 항진증은 항갑상선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 드물게 수술로 치료합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진단되며 초기에는 식사 조절과 운동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 측정 후 고단백 식사와 저강도 저반복 근력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는 숫자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몸속 시스템이 불균형해졌다는 경고일 수 있죠. 단순히 요즘 살이 쪘네 혹은 빠지니까 좋다 하고 넘기지 말고 그 변화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건강은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 속에 얼마나 중요한 건강의 힌트가 숨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입냄새, 손저림, 잦은 피로, 머리카락 빠짐, 눈떨림이나 어깨 통증처럼 당장 병원에 갈 만큼은 아니라고 여겨졌던 그 증상들, 사실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당신 몸의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가볍게라도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병을 막고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 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지키는 사람의 것입니다.